그래서 이제 그 조약의 이름은 조일수호 조규라는 그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그리고 이때 일본이 우리나라 제일 원했던 게 뭐냐면 쌀이에요, 쌀. 그래서 쌀을 마구마구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린 농사를 지으면 쌀이 다 유출되니까 우리가 먹을 쌀은 어떻게 될까요? 부족하겠죠. 그러면 쌀값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는 거예요. 금값이 돼요. 그러니까 뭔가 문을 열었는데 사는 게 팍팍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나한테 혜택이 없어. 나한테 돌아온 게 없어. 물가는 올라가고 있고 살기 힘들어. 결국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이거 다 일본 때문이야. 이거 다 외국 때문이야. 이거 정치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야.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되면서 빵 터졌던 게 뭐냐면 동학농민운동. 계속 이러던 어떤 저항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근데 그 동학농민운동을 진압을 할 때 외국을 불러들여가지고 이걸 진압하러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네. 그렇죠. 그래서 이때 이제 청나라가 들어왔고 청나라 들어오니까 우리도 들어갈라 해서 일본도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우리나라에서 청일 전쟁이 벌어집니다. 아니 청일 전쟁이면 청나라에서 벌어지면 일본에서 벌어져야 되는데 근데 우리나라에 벌어진 거예요. 근데 청일 전쟁에서 누가 이기냐면 일본이 이겨요. 이것도 진짜 충격이야. 우리로서는 청은 중국이고 대국이거든요. 옛날에 그 외놈들 뭐 이런 표현 썼잖아요. 에이 저것들이 어떻게 중국을 이겨 라고 했는데 이겨버린 거야. 엄청 충격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일본이 어떤 일까지 저지르냐면 왕과 왕비가 살고 있는 경복궁을 점령까지 해버립니다. 고종과 그 아내 명성황후를 인질로 잡아버리는 이런 일까지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선 정부가 어떻게 했냐면 이게 또 외세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러시아? 그렇죠. 맞습니다. 러시아를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선봉에 있었던 인물이 누구였냐면 고종의 아내 명성황후였습니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드디어 이제 경복궁까지 점령하고 고종과 고종 아내 사로잡으면서 내정 간섭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 아, 그러네. 눈에 까시겠네. 맞습니다. 일본은 이제 평소에 이제 이 반일 정책을 펼쳤던 이 명성황후를 뭐라고 칭했냐면 늙은 여우. 감정이 안 좋은 거예요. 왜냐면 이제 러시아를 끌어들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일본의 이익에 반대를 하고 있는 명성황후를 가만두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작전명 바로 여우사냥. 일본군 그 경성수비대 한 600여 명, 그리고 일본인 자객 한 50여 명, 그리고 이제 조선인들로 이제 구성된 군인들을 앞세워 가지고 명성황후 살해 계획을 시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 그게 바로 을미사변이라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그런 장면이에요. 진짜 명성황후를 칼로 난자를 합니다. 아이고. 예, 정말 칼로 난자를 해가지고요. 그런 다음에 거기다 이제 휘발유 같은 거 뿌려가지고 그냥 불에 태워버리는 이런 일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일국의 국모를 이런 식으로 죽였다. 이거는 전 세계사에서 사실 유례를 찾기 어려운 그런 경우거든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짓들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게 또 조선인 군인까지 됐으면 약간
여기서 또 뭔가 조선 사람 죽였다 이런 식으로 또 뭔가 음해하려고 약간 그런 작전을 그렇죠. 썼기도 했겠네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에? 이 당시 일본에는 문명국 컴플렉스가 있어요. 이 당시 일본에는 그러니까 우리는 문명국 다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세요. 이 행동이 문명국의 딱 모습인가요? 아니죠.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든지 이게 우리 문명국다운 모습으로 만들어낼 거 아니에요. 이때 이 명성황후와의 정적 라이벌 관계가 누구였냐면 그게 바로 명성황후의 시아버지 흥선대왕. 흥선대원군이 있었거든요. 아우, 얘 뭐 이 시아버지와 이 며느리의 이 갈등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용한 거예요. 일본이 명성황후를 죽이라고 한 거는 바로 흥선대원군이 아, 우리한테 도움을 요청해가지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도와준 거다. 그냥 그런 어떤 요청이 있어서 우리가 가담한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거짓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 작전을 뒤에서 승인해 준 사람이 있어요. 일본의 당시 내각 총리. 이토 맞아요. 이토 히로부미. 네, 이토 히로부미. 참 이 이토 히로부미는 우리가 어떻게 잊을 수 없는 인물이에요. 그냥 절대 잊어서는 안 될 이름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 을미사변 명성황후 시해 사건 그 현장에 외국 외교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봤어요, 이걸요. 발각이 된 어쩌다 거예요.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나름대로 이제 외교관들을 좀 이제 해서 이걸 조금 막으려고 했나 보다. 왜냐면 외국인들이 와 있으면 이거 함부로 못 할 거라고 이제 판단했던 것이죠. 그런 것들을 이제 그래서 이제 본국에 알린 거죠. 아, 이렇게 지금 알려지게 되니까 비난율이 엄청난 거예요. 그렇겠죠. 예, 비난율. 야, 이거 일본이 한 거야? 그러니까 일본으로서 당황한 거죠. 어쩔 수 없이 주동자들을 결국은 소환해서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뭐 근데 중요한 결과잖아요. 법정에 섰어요. 처벌을 받았나요? 처벌, 증거 불충분으로 다 풀려. 저 액션만 취한 거네요. 그렇죠. 한 거구나. 증거가 없다. 그러니까 증거 불충분. 증인이 있었는데 무슨 아 진짜. 자, 이제 이렇게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면 자, 그때 남편 고종도 있었거든요. 자기 아내가 죽은 걸 눈으로 봤어요? 저렇게 죽는 걸 본 거예요.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엄청난 충격이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충격이 그 충격을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도 죽을 수 있겠다. 나도 죽을 수 있겠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일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인질로 끌려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나도 죽을 수 있겠네.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그죠? 그래서 고종이 이때 악원파천을 단행합니다. 아, 약간 그 대사관에 들어가면 함부로 못 건드리는 것처럼. 그렇죠. 웬 치해복권 지역이니까 어. 건들 수 없는 거예요. 게다가 그 대사관이 어디냐면은 러시아 대사관. 당시 일본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정말 어마어마한 나라거든요. 저희가 볼 때는 정치인 고종의 등극의 순간이다. 이 아간파천은. 왜냐하면 지금 그 당시에 이 제국주의 세력들이 가장 눈독을 들이고 있는 곳이 어디였냐면 중국이에요. 이 제국주의 세력들이 그냥 중국 시장에 막 눈독을 들이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딱 이때 이제 상황이 뭐냐면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경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이 러시아 입장에서도 이미 청나라가 졌기 때문에 또 여기를 견제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아, 그렇죠. 일본을. 러시아가 남하해가지고 이 한반도에서 영향력을 세우려고 한다. 이 상황 속에서 지금 고종이 아관파천을 함으로써 러시아와 일본의 팽팽한 균형으로 맞춰놔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도 어쩔 수 없고 일본도 어쩔 수 없는. 정치인으로서의 고종의 모습이 좀 돋보이는 순간이었던 그렇죠. 것 같아요. 굉장히 돋보이는 순간이었고 이때 굉장히 좋은 기회들이 사실은 많이 있었어요. 이제 그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정치인 고종의 또 하나의 숙제가 될 겁니다. 그러겠네. 그래서 고종이 이제 러시아 공사관에서 환공을 합니다. 러시아 공사관에서 제일 가까운 덕수궁. 덕수궁. 근데 그때는 이제 덕수궁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경운궁. 경궁? 그런데 러시아 공사관에서 환공을 하면서 드디어 이제 대한제국을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드디어 대한제국 시작됐네요.
황제에게는 벌어져서는 안 되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뭐지? 바로 고종의 독살 미수 사건이에요. 이게 그날에 어쩌면 이제 고종 생일 만찬 준비하던 하루 전이었어요. 고종 생일 하루 전. 이 고종이 총애를 받는 김옥륙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궁중 요리사를 이제 시켜가지고 매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커피에다가 이제 아편을 넣어가지고 고종을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근데 워낙 커피 매니아니까 딱 향 맡고 그렇죠. 예. 자기가 평상시에 마시던 그 향이 아니니까 그걸 기억하고 있나 봐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이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이게 원두에 따라서 향이 달라요. 고종이 딱 지금 이루 씨처럼 왜 이러지? 이라고 하면서 먹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아들 태자 순종까지도 같이 이제 커피를 마시는데 결국 이제 고종실록에 따르면요, 순종은 이후에 이제 설사, 구토 막 이러면서 너무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안 죽은 게 안 다행이다. 죽어서 다행이다. 근데 어쨌거나 고종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지금 아내 죽는 사건 봤잖아요. 지금. 그치 가족을. 근데 이제는 내가 좋아하는 커피, 그 커피를 통해 가지고 마음 내가 편히 못 마시고. 그러니까 엄청난 트라우마. 불안하지. 그러니까 밥을 먹어도 이게 편치 않고 대인기피증 이런 것들 걸리면서 정신병 생기겠어요. 성상께서 잠을 이루지 못할 때와 수라를 드실 때에는 온갖 생각이 교차하고 밥 한 숟가락을 놓고도 머뭇거렸습니다. 충분히 그랬을 것 같아요. 예. 진짜 그랬겠다. 그러니까 이때는 고종은 이제 아무도 못 믿는 거예요. 정말 열강들 사이에 있는 것도 정말 위태롭고 막 힘들 텐데 이 밥까지 제대로 못 먹으니까 맞아요. 정말 그 고종의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때 고종이 믿을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겠네.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은 외국인 선교사들. 네, 외국인 선교사들. 그래서 그 언더우드가 불침번으로 진짜 이 총을 들고 육혈포라고 하거든요. 그때 그걸 들고 고종의 침전을 또 지키는. 그다음에 그 애니 앨러스라는 그 선교사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고종에게 줬다. 그래도 그 사람은 믿었나 보네.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오히려 더 의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차라리. 내부에서 만든 수락관 음식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던 거예요. 이거 내부에서 만든 커피 이게 누가 알겠어요. 그래서 이때 고종이 가지고 있었던 열쇠가 하나 있었습니다. 열쇠요? 이 열쇠로 고종은 밥을 먹었습니다. 열쇠요? 네, 열쇠로 밥을 먹었다고? 열쇠로 밥을 먹었습니다. 뭘까요? 열쇠. 바로 외부 음식을 이제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가지고 또는 그 가게에서 사가지고 철가방. 철가방. 철가방? 네, 철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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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집. 그렇죠. 예. 그 철가방에다가 음식을 집어넣어. 그 다음에 잠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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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물쇠로 잠가서 그리고 고종한테 직접 배달. 와. 그 문을 여는 열쇠는 고종만이 갖고 있는 거예요. 열쇠. 진짜 어떻게 살아? 그죠. 얼마나 불안한지 그게 느껴지시죠, 지금. 네. 진짜 신경 안정제 같은 게 필요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좀 조심스럽지만 안타까운 왕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1904년 러일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러일 전쟁. 러일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때 고종이 상황이 좀 묘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 이러다가 우리 휘말리면 큰일 나겠다. 라는 판단에 우린 중립할 거야. 우린 러시아 편도 아니고 일본 편도 아니다. 라고 선언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중립은 내가 중립할 거야 라고 해서 중립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역사에서 이게 주는 교훈입니다. 중립을 하려면 내가 중립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힘 없으면요. 저거는 선언에 불과할 뿐인 거예요. 나는 때리지만 밖에 안 되는 것 같아. 그렇죠. 예. 그치. 그런 과정 속에서 일본이 지금 이제 점령군 주둔지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한테
대한제국한테 강요하는 거죠. 야, 우리 주둔지 쓸 수 있도록 해줘. 그래서 맺은 게 바로 한일 의정서. 러일 전쟁 과정 속에서 맺은 게 한일 의정서인데 이건 뭐냐면 일본 군들이 주둔할 수 있는 토지를 마음껏 쓸 수 있도록 해주는 어떤 그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 한일 의정서를 체결하게 되면서 이제 내정 간섭이 이제 본격화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은 우리를 도와주지 않기로 마음을 먹은 거잖아요. 이제부터 이제 일본판이 되는 거죠. 그렇지. 심지어는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이겨요. 일본이 이기면서 청일 전쟁에서 일본이 이겼잖아요. 청나라 아웃. 네.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이겼잖아요. 러시아 아웃. 와. 그리고 미국은 일본 지지.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우리는 완벽히 일본의 영향력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 빨려 들어가는 순간에 결정타를 매겼던 인물, 그 인물이 바로 이토 히로부미. 또 이토 히로부미의 등장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 대한제국의 운명, 목줄을 움켜쥐기 위해서 이번에는 이토 히로부미가 직접 고종을 만나러 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구하죠. 외교권을 내놔라. 이 외교권을 내놓는다는 얘기는 이거야말로 우리의 어떤 자주적인 어떤 주권을 상실하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이죠. 이때 고종이 결정 내리지 않습니다. 결정 내리지 않고 이거는 중요한 부분이니까 대신들과 협의를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국무회의를 열어요. 국무회의를 열었는데 이토 히로부미의 요구에 반대한다. 라고 결정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이제 이토가 들으면서 어쭈 이것 봐라 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토가 다시 이제 고종을 찾아가는 거예요. 단판을 짓기 위해서 이때 아주 엄청난 군 병력을 데리고 가요. 덕수궁 그 일대에다 그냥 그 포며 총며 다 해놓고 협박을 하러 가는 거예요. 너무 무서웠을 것 같은데. 그때 이제 고종이 대신들과 협의하라. 대신들과 다 이미 협의를 했잖아요. 대신들과 협의하라 라면서 빠져버려. 만나질 않아요. 그러면서 이토가 오케이 하면서 이제 그 대신들을 따로 고종은 안 만난다고 했으니까 따로 만나러 옵니다. 국무회의잖아요. 일종의 어떤 국무회의잖아요. 그렇죠. 이토가 주관한 그 국무회의인데 그때 이제 8명의 대신들이 모여요. 그래서 이때 이제 이토 히로부미가 외교권 내놔라. 너희들이 그게 사는 길이다. 동의하는 사람 빨리 얘기해봐. 라고 해서 제일 먼저 이야기를 꺼낸 사람이 이완용입니다. 아 진짜요? 아 여기서 드디어 나와요 그 이름이. 그런데 한 명이 물꼬를 트면 그때부터 이제 쉬워지는 거죠. 그 물꼬를 이제 이완용이 튼 거예요. 속상해요. 그죠? 정말 속상해요. 결국 8명 중에서 5명이 찬성을 하면서 결국 이 조약은 타결되었고 1905년 11월 18일 을사늑약 강제로 이제 체결한 거죠. 그리고 이제 5명이 누구냐면 이완용, 이지용, 이근택, 권중현, 박재순. 그때 이제 찬성했던 그 5명을 우리는 을사오적이라고 하잖아요. 무서워.